400여 년 전 이곳 여수 굴강에서 한 전선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하루 뒤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전쟁을 예견하고 만들어진 거북선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북선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거북선의 머리가 들락거렸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거북선에 대해서는 웬만큼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충 생김새도 그려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임진왜란이 끝난 그 200여 년 뒤인 정조 때 그려진 거북선입니다. 그러니까 꽤 긴 세월이 흐른 뒤에 그려진 거북선인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북선을 복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도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이 거북선을 보면 이 거북선의 그 특이한 머리 모양이 떠오를 텐데요. 이 거북등 위로 목을 쭉 빼고 입에서는 그 연기를 내뿜던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충무공의 후손이 대대로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이 같은 시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거북선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가 달려있는 거북선이고 또 하나는 머리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가 없는 거북선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머리 부분이 없어져 버린 것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깨지거나 부서진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있는 거북선, 또 머리가 없는 거북선,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임진왜란 당시 왕세자를 수행한 이덕홍이 광해군에게 올린 상소문이 있다. 간제집이라는 그의 문집에 실린 이 상소문에는 그림 한 장이 남아있다. 귀갑 선도란 그림으로 거북선을 간략하게 그린 것이다. 당시 스케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귀갑 선도 안 했습니까? 네, 그렇게.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의 모습을 짐작해 해주는 유일한 자료다. 임진년에 1592년에 왕세자 광해 때 이제 상소한 글인데, 이 귀갑선 가지고 전라도의 제장이 호남의 제장,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저걸 갖다 물리쳤는데 이제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거북선 연구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머리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두설복로, 머리를 쇠뇌처럼 당겼다 놓았다라는 의미다. 여기서 쇠뇌란 활을 응용한 무기를 말한다. 뒤로 당기고 앞으로 놓으면 발사된다. 결국 거북선 머리가 쇠뇌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는 것이다. 간제집의 그 복로라는 얘기는요, 아주 재밌는 기록입니다. 그것이 지금 거북이 모양 들어갔을 때 이렇게 숨었다는 얘기거든요. 복은 엎드렸다는 얘기도 이게 숨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선하고 싸우다가 이게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 나와서 이제 이 거북이 모가지가 지금 산 거북이 모양 들락날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거북선 저희 만들어 놓은 것이 말이죠. 그냥 그 상태랄 것 같으면 충돌되면 부서지거든요. 만약에 그럴 경우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까딱없죠. 경남 통영에 위치한 충렬사. 이순신 사후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사당이다. 이곳에는 12폭짜리 병풍 하나가 보관돼 있다. 삼도 수군, 조련, 전진도라 해 수군들의 대규모 훈련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일정한 진영을 이루고 있는 수백여 척의 크고 작은 조선시대 전선들, 그 속에서 거북선도 여러 척 눈에 띈다.
그런데 가장 큰 통제형 거북선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거북 머리와 등 사이에 뚜렷한 빈 공간. 결국 이것은 거북선 머리가 들락거렸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자료가 있다. 해장집에 보면 순찰사 신서구가 거북선 훈련 모습을 직접 보고 쓴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도 앞서 살펴보았던 임진년 때의 기록 두설복로와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축신합장, 거북머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벌렸다 닫혔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사람은 그 김한철 통제사하고 같은 배에 타갖고선 거북선하고 이제 반옥선하고 하나의 모의 훈련을 장면을 갖다 봤었어요. 그랬을 때 그 거북선의 그 모가지가 아까 그 복로하고 공통된 얘기입니다. 이 축신합장. 그러니까 거북의 모가지 모양 들락날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축신은 들어갔을 때 축이고 신은 나왔을 때 신이 축신이거든요. 그래서 또 합장은 그 입을 오므렸다 닫았다. 닫았을 때는 합이고 벌렸을 때는 장이거든요. 결국 거북선 머리는 임진왜란 당시부터 후대까지 들락거렸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거북선 머리를 이처럼 만들었던 것일까? 임진장초. 이것은 이순신이 왕에게 올린 보고서를 모아놓은 것으로 임진왜란 연구의 귀중한 자료 중 하나다. 여기에는 거북선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띄는데 특히 머리의 기능을 분명히 밝혀놓았다. 용두 구 방대포. 용 머리를 만들고 그 입으로 대포를 쏘았다. 그리고 앙방 현자 철환이라 해서 거북선 머리에서 현자 총통을 쏘았음을 알 수 있다. 이 포가 우리가 관심이 가장 많은 현자 총통입니다. 이 현자 총통에 넣어서 쏘는 것이 이 철안과 또 이 차대전을 바로 넣어서 발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발사를 하는데 용머리에서는 이것은 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전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바로 이 철안을 넣어서 쏘았을 겁니다. 현자 철환을 쏘았다면 용머리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동체를 받친 현자포의 크기는 최소한 50cm 높이와 30cm의 폭을 가진 공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화약과 철환을 쟁일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 남자가 팔꿈치를 벌렸을 때 그 길이는 대략 120cm 정도. 따라서 용머리의 크기는 적어도 그 이상이 돼야 한다. 결국 당시 거북선의 용머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현자 총통을 장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면은 현재 기록대로 너비가 석자 정도 되어서는 현자 총통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공간이 되려 그러면은 적어도 4자 9치 정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4자 9치 정도 되려 그러면은 선수 길이가 12자 정도 되는데 3분의 1 이상은 용머리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포를 쏠 수 있죠. 그렇다면 당시 왜 용머리라는 특이한 구조를 만들고 폭까지 설치했던 것일까? 거북선은 적진 속을 뚫고 들어가 맨 앞에서 공격을 벌였던 돌격선이었다. 따라서 용머리는 적의 눈에 쉽게 띄었을 것이고 그것은 곧 적의 공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결국 용머리가 나와 고정돼 있다면 포대로서의 기능을 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을 당기고 놓을 때에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 모양은 아주 낮은 상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머리 자체가 하나의 포대로서 운용되려 그러면은 용머리가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북선의 용머리를 들락거리게 했던 까닭은 바로 포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북선은 앞에서도 포를 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머리 있는 거북선은 포를 쏘기 위해 용머리가 나와 있을 때의 모습이다. 그리고 머리 없는 거북선은 용머리가 들어가 있을 때의 모습이다.
결국 머리 있는 거북선과 머리 없는 거북선, 그것은 거북선의 머리가 들락거렸음을 말해주는 증거인 것이다. 이 배 앞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용머리가 들락날락했다. 마치 거북선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겠군요. 거기다가 이 불쑥 튀어나온 용머리에서 대포를 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왜적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연기를 내뿜는 용머리는 그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왜적들과의 싸움이 점차 뜸해지면서 평화시에 모의 훈련을 할 때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에는 머리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용머리 밑에 또 다른 머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앞에 불쑥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 위에다가 도깨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도깨비는 당시 생활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불러들이고 재앙을 내쫓는다는 그런 수호신으로 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북선의 도깨비 머리, 이건 단순히 그 재앙을 쫓는 그런 용도로만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배 앞의 밑부분, 그것도 한가운데 도깨비 머리를 새겨 넣은 것은 다른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한산도 앞바다에는 거북선 모형이 하나 세워져 있다. 여기에도 정조 때 그려진 것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도깨비 머리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복원된 도깨비 머리를 보면 재앙을 쫓는 수호신 외에 다른 용도로 쓰였음을 확신케 해준다. 그 거북선의 그 전면부에 전면 하단부에 그 귀신의 그 얼굴 그 두상이 그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모양으로 볼 때 그 삼국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모양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우락부락하고 좀 무서운 형상을 하고, 그러나 그것과 같은 계통인가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기록을 보자 직충, 거북선이 외선을 향해 똑바로 충돌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한 당파라에서 적선 속을 헤치고 들어가 부딪히면서 깨부쉈다고 한다. 이처럼 거북선은 적진 속을 헤집고 들어가 외선을 격침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돌격선이었던 거북선의 중요한 임무였다. 결국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배 앞에 어떤 장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귀두는 표현 그대로 머리 두자를 썼고 톡 튀어나온 모양이고 충돌용 돌기입니다. 당포해전을 보면 직충, 똑바로 충돌했다. 청루서나 외장의 그 옆구리에 충돌해서 아마 침수시키는 건데, 이러한 사실은 일본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임진왜란 연구가 카다노가 쓴 이순신과 히데요시, 여기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거북선이 배 앞에서 한 차례 충돌하면 사방 3척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 그리고 왜군들이 놀라 허둥지둥하는 사이 외선은 바다로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결국 도깨비 머리는 충돌용 돌기로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재앙을 쫓는 수호신으로만 여겼던 거북선의 도깨비 머리. 그러나 이것은 당시 외선을 최후에 제압할 수 있는 비밀 병기였던 것이다. 지금 그림에서는 상당히 그 사실적으로 했지만 화가들이 모양을 내서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 성 공격할 때 쓰는 통나무 앞에 연필까지 깎은 거, 그런 정도로 날카로웠던 거, 그 앞에도 쇠를 입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도깨비 머리는 외선의 약점을 알고 만들어진 것이다. 여수 진남관에는 통나무 기둥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우리 전선에도 사용했던 것으로 특히 소나무 등을 이용해 만들어져 충격에 유달리 강했다. 하지만 외선의 경우는 달랐다. 일본 사람들은 임난 시대 때 이전에도 그랬고
비교적 배를 좀 가볍게 졌던 모양입니다. 그 삼나무란 재질을 이용해서 배를 아마 가볍게 졌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마 쉽게 파쇄가 되고 아마 그런 그 약점이 있었던 거로. 결국 쉽게 파손된다는 외선의 약점을 알고 도깨비 머리를 충돌용 돌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도깨비 머리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었다. 항해 시 배의 속력을 높여주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수면은 뱃머리 쪽으로 밀려 올라가게 된다. 결국 배는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상태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세가 돼 저항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런데 도깨비 머리는 배 앞으로 밀려오는 수면을 갈라줌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200여 년이 지난 정조 때 관련 자료들을 모아놓은 이충무공 전서, 여기에 그려진 거북선의 도깨비 머리.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충돌용 돌기로 그리고 항해 시 배의 속력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장치였다. 이처럼 임진왜란 거북선 머리는 용머리와 도깨비 머리 두 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구멍으로 또는 충돌용 돌기로 이 거북선의 전투 능력을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머리 외에 이 거북선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덮개입니다. 이 덮개를 씌움으로 해서 이 거북의 모습과 같아서 이 배 이름도 거북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덮개를 어떻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 덮개에 쇠못을 박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좌우 양쪽 측면을 따라서 나무 판자를 이어붙이고 그 위에다가 쇠못을 아주 촘촘히 꽂았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런 덮개는 다른 어떤 전선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산도는 언제나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고 한 번 숨어 들어가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천혜의 요새다. 이순신이 이곳에 자리 잡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삼도 수군 통제영이었던 제승당 옆에는 덮풀개라는 특이한 지명이 있다. 이곳이 그러니까 어떤 곳이죠? 이곳이 지금 덮풀개라고 지명이 불려지는 곳입니다.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네. 여기서 이 한산도에서 3년 8개월 동안 계시면서 네. 군선을 정가하는 것을 제일 그 역점 사업으로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군선을 보관을 하고 할 때 그 이장하기 위해서 덮어놨다고 해서 덮풀개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덮풀개라는 지명은 당시 거북선 등 우리 전선들이 위장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분의 충무공 행록에서도 적을 만나면 덮개 위에 위장망을 씌웠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북선은 왜 덮개 위에 위장망까지 씌웠던 것일까? 먼저 당시 왜군의 전선을 살펴보면 갑판 위에 2, 3층의 건물을 세운 높은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병기는 사정거리 50m 안팎의 조총이었다. 조총은 갑옷이나 방패를 뚫는 힘이 화살보다 월등히 강했다. 그러나 싸움의 마무리는 칼이었다. 당시 왜군들은 대부분 칼싸움에 능한 무사들이었다. 그래서 당시 왜군들은 최후의 상대 전선에 뛰어들어 백병전을 펼쳤던 것이다. 일본의 그 칼싸움 백병전은 일본 역사적으로 무사의 나라를 이름이 붙게 한 그 원인이 될 정도로 백병전의 나라죠. 조총은 임진왜란 50년 전에 들어온 거고 어쨌거나 보조적인 무기였었습니다. 해전 때도 보면 원칙적으로 적선에 올라가서 백병전을 해서 목을 베고 전리품을 얻고 또 배를 끌고 가든지 불사르든지 그게 기본 전술 개념입니다. 결국 칼싸움에 약한 우리 수군들로서는 왜군들을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거북선에 덮개를 씌우고 쇠못을 꽂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당시 어떤 전선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백병전을 하기 위해 배오르는 왜군들을 막아내는 묘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거북선 덮개 위에 이영이나 거적을 덮어 위장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백병전을 치르기 위해 거북선으로 뛰어든 왜군들은 위장망으로 가려진 쇠못에 찔려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장망은 또 다른 기능을 했다. 초가 지붕을 덮는 이형 같은 거를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전 때도 덮어가지고 물을 끼얹으면 불은 타지 않는 거고 적군의 화살이 날라오면 그걸 붙잡아가지고 나중에 재사용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거적이나 이영에 물을 죽여 왜군들이 쏘는 불화살에도 대비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영을 덮어 위장한 것은 거북선만이 아니었다. 근데 거북선만 이형을 덮은 게 아니고 한옥선, 일반 보급선도 다 덮었어요. 그래서 우선에 어느 것이 거북선인지 또 모두가 판옥선이 구분이 안 되었고 또 멀리서 정박해 있으면 조선 함대가 마치 그 초가집 마을이 정박해 있는 그런 위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영을 덮은 고깃배의 모습이다. 멀리서 보면 고깃배인지 초가집인지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당시 거북선뿐만 아니라 다른 전선들에도 위장망을 씌워 어느 것이 거북선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했다. 결국 거북선 위력을 알고 있던 왜군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것이다. 결국 한산도의 덮풀개는 조선 수군의 위장수를 후대에 전하고 있는 지명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의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적으로 위를 덮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기록에 따르면 판자 위에는 열십자 모양의 길을 내어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 충무공 전서에는 그 길을 어떻게 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꼭대기에는 1.5척이 비어있어 돛대를 세우거나 눕히기에 편리했다는 것이다. 결국 등판 위에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약 50cm 정도의 좁은 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길은 여다지문처럼 만들어 돛대를 세우거나 눕힐 때 그리고 거적이나 이영을 덮을 때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이 공간이 바로 한자 다시 정도 비어 있다는 것은 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겨울에 추우면 덮을 수도 있을 거고, 여름에 더우면 이제 이 공기가 배출도 돼야 되니까 바로 이제 뚜껑을 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갑판 위에서 포를 쏘게 되면은 심지 구멍에서 약간의 연기가 나올 겁니다. 그 연기가 바로 배출되는 배출 통풍관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쇠못을 꽂고 그 위에 위장망까지 씌웠다면 거북선 덮개는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거북선이 항해하는데 문제는 없었을까? 덮개를 두께를 3cm 정도, 그러니까 한치 정도의 두께로 잡았을 적에 덮개 전체의 무게가 한 5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가볍게 배를 잡아가지고 전체 배만의 무게를 65톤으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5톤이라는 게 결코 작은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큰 그 불안정 상태를 가져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결국 쇠못을 꽂은 거북선의 덮개, 이것은 적진 속에서 돌격을 자유자재로 가능케 해줬다. 그렇다면 이 거북선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덮개에 쌓여 있어서 도무지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 이 거북선 그림의 중간 부분을 한번 봐주시죠. 이 포 구멍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여기에는 이 포를 쏘는 전투원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위치에 노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노꾼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투원과 노군들이 같은 위치에서 활동을 했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거북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해군 사관학교, 여기에는 거북선 한 척이 복원돼 있다. 바로 정조 때 편찬된 이충무공 전서의 거북선을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거북선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널찍한 2층 구조로 배 밑과 갑판 윗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갑판 위 2층에 노군과 전투원이 같이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포를 쏘는 포 구멍과 노가 같은 위치에 있어 결국 전투원과 노군이 함께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태로 봤을 때 노가 꽂힌 위치에서 노군이 젓는 이 위치까지 오면은 함수 쪽에 있는 노 요원이 있는 그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이 포를 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포구멍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이것은 1795년도에 만들어진 거북선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전투함으로서는 쓰기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만일 그렇다면 갑판 위에선 이상한 모습이 연출된다. 노를 저을 때 포를 쏠 수 없다. 그리고 포를 쏠 때는 노를 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결국 이것은 배가 정지 상태일 때만 포를 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전투원이 사면으로 포를 쏘면서 가로 세로 오락가락하는 것이 나는 듯이 빨랐다고 한다. 또한 전투 시 거북선은 포를 쏘며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돌격선이었다. 결국 이것은 노군과 전투원이 동시에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어떻게 해서 노군과 전투원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일까? 당시 거북선과 함께 주력선이었던 한 전선을 살펴보자. 바로 판옥선이다. 이것은 거북선보다 40여년 앞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판옥선은 다른 전선과는 달랐다. 일반 배 위에 집 하나를 더 얹어놓은 3층 구조였다. 바로 갑판 맨 위 3층에서 전투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노군들은 2층에서 노를 저었도록 했다. 거북선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 판옥선은 위에 그냥 갑판으로 있었던 것을 이 덮개를 그냥 덮어가지고 접근전을 했을 경우에 그 적선이 누각이 있어서 높은 위치에서 사격을 하는 경우에는 판옥선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나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덮개를 말하자면 자동차 지프차 가지고 적전에서 다니기가 불편해서 장갑을 씌워가지고 장갑차로 달리는 거하고 같은 그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임진왜란 당시 기록이 있다. 이분이 쓴 행록에 따르면 거북선은 크기가 판옥선만 하다는 것이다. 또한 배에 승선한 사람들의 인원 배정표에서도 알 수 있다. 전체 승선 인원을 보면 거북선 158명, 판옥선 164명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원표를 보면요, 판옥선하고 거북선의 정원표가 모든 분야에서 꼭 같고 다만 활 쏘는 사람이 4명 판옥선에 비해서 4명 적고 대포 쏘는 사람이 2명 적어서 6명이 적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활동하는 인원수가 꼭 같이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활동 공간도 거의 같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거북선은 판옥선에 덮개를 씌운 3층 구조로 갑판 위에 한 개의 층이 더 있었던 것이다. 현재 이 모양에서 이것이 여장 부분입니다. 이게 폐란 부분이고 이 여장이 있는 이 기둥 있는 이게 바로 갑판이 돼서 바로 3층 구조가 됐을 것이다. 있고 3층이라면 각 층에서 활동하기가 비좁지 않을까. 이종학 씨는 최근 조선 수군 자료를 공개했다. 나이는 39이고 아버지는 덕천이고 김덕천이겠죠. 주소는 고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성인데 이제 사등은 이제 고성 하나의 그 저희 동네 이름이거든요. 고성 사등이고 이제 장은 이게 킬 얘기하는 걸 거예요. 키가 장이 4척인데 이 기록에는 키가 모두 4척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키의 정확한 치수라기보다는 당시 배 구조를 고려해 병사들을 선발했음을 짐작해 한다. 여기에 갑판을 만들고 이 공간에서 이보다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한 이 정도에서도 포는 쏠 수 있는 겁니다. 또 노를 젓는 데는 엎드려서 젓는단 말입니다. 이 뻣뻣서서 이렇게 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엎드려서 젓기 때문에 이 높이로서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거북선은 판옥선과 같은 3층 구조로 노군과 전투원의 공간을 분리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전선이었다. 자,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거북선의 내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실제 크기보다는 좀 더 크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은 이 갑판의 맨 윗부분, 그러니까 3층입니다. 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이 보이는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포에는 이 포를 쏘는 포수와 그리고 화약을 쟁이고 또는 불을 붙이는 화포장이 있어서 적을 발견하는 즉시 이 포를 발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문을 통해서 포를 쏘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은 이 포를 쏘았을 때 나오는 연기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 환기 구멍으로도 쓰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3층에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덮개의 여닫이 문인데 이 거적이나 이영을 덮을 때 또는 돛대를 세웠다 눕혔다 할 때 바로 이 문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바로 이 큰 기둥이 돛대인데요. 이 돛대는 2층과 3층을 하나로 터서 세웠다 눕혔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기 양쪽으로 이 노들이 보이는데요. 이 거북선의 노는 이 특히 커서 이 노 하나에 4, 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북선의 이 노꾼의 수는 승선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꽤 많았었는데 그것은 이 거북선이 돌격선으로 기동성을 필요로 하는 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 노꾼과 함께 화살을 쏘는 이 사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가 없는 이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포를 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노꾼들이 있었던 2층에는 방도 있었는데요. 자, 여기가 이 거북선을 지휘하는 함장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장교들이 쓰던 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은 키입니다. 이것은 배 방향을 전환하는 데 쓰였던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갑판 밑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층 뱃전에는 배 안에 물이 차기 때문에 이 물을 퍼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1층에는 방이 많이 보입니다. 일부러는 이 화포류나 창검을 보관하는 탄약 창고로 썼고 대부분은 이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거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봤는데 이 기록상으로 이 거북선은 전후 좌우 종횡무진으로 이 적진 속을 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익진 전법입니다. 학의 날개 모양이라 해서 그렇게 불렸던 것이죠. 이 하익진은 후퇴하던 거북선이 갑자기 180도로 방향을 꺾어서 적진 속으로 공격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거북선이 외선의 진영을 흐트리는 동안 우리 측의 다른 전선들도 이 거북선을 쫓아서 일제히 방향을 꺾어 진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익진은 일순간에 외선을 꼼짝 못하도록 포위하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전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거북선을 비롯한 우리의 전선들이 순식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 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는 다양한 모습을 한 우리나라 전통 배들이 복원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배들을 살펴보면 배 밑바닥 부분이 뾰족한 서양식 배와는 달리 모두 평평한 구조를 하고 있다. 한선의 경우는 밑이 뾰족하지 않은 밑이 평평한 구조를 갖고 있는 평저형 선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평저형 선박의 경우는 운항을 할 때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를 않고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서해안과 같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비교적 수심이 낮은 곳을 항해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선박 구조를 갖고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 전통배는 썰물과 밀물대의 변화 그리고 해안의 드나듦이 복잡한 지형적 조건에 맞춘 배였다. 경남 통영에서는 통구민이라는 통영 지역의 전통배를 만날 수 있다. 평생 배를 만들어 온 장옥만 씨. 그는 요즘도 개량된 전통배인 통구민을 만들고 있다. 통구민 역시 배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형이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여기서도 이 구미를 갖다가 지금 모아오고 있는 것이 고기를 잡고 그 고기대를 볼 때 구미는 키를 잡고 탁 돌려보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돌아갑니다. 그 고기를 보고. 그것이 제일 장점입니다. 결국 우리의 전통배는 큰 원을 그리며 도는 서양식 배와는 달리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서양식 배와 같았던 당시 외선은 우리의 전통배처럼 방향을 쉽게 바꾸지 못했다. 방향을 급히 바꾸는 데는 한국식 노의 역할도 컸다. 서양식 노의 경우 앞뒤로 저는 데 비해 한국식 노는 물고기 꼬리처럼 움직여 방향 전환이 훨씬 쉬웠다. 노를 갖다가 젓고 당길 때 앞에 물체를 쳐다보고 그 물체를 쳐다보고 물체를 피할 때 양쪽과 저쪽에 있는 사람이 서로가 목포문을 갖다가 판단해가지고 오른쪽을 외전을 갖다 돌릴 때는 그 자리에서 이 배가 바로 돌아갑니다. 한산도 앞바다. 400여 년 전 당시 우리나라 전통배의 특성인 방향 선회 능력이 큰 성과를 거뒀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하익진 전법이 펼쳐졌다. 1592년 7월 8일 이곳 견내량에 왜군 함대가 정박해 있었다. 당시 이순신은 이곳이 폭이 좁고 물살이 급해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넓은 한산도 앞바다로 적을 유인했던 것이다. 도망가는 척하며 외선을 유인해 오던 우리 측 전선 대여섯 척에 이순신 함대에 합류한다. 일제히 첨자진을 형성하며 나아간다. 그런데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갑자기 뒤쪽에 있던 거북선 두 척이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 적진을 향해 들어간다. 우리 전선은 선제가 평평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바로 돕니다. 이럴 때 전방에 있는 배가 거북선은 적진 속으로 바로 공격하러 들어갑니다. 이때 거북선이 적진에 대해서 치솟죠. 용무리로. 그 다음에 함수 있는 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난 다음에 가까이 가서는 바로 파헤치면서 진영을 흩뜨리는 겁니다. 진영을 흩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선들은 아군에 의해서 공격을 못하게 되죠. 이러고 나서 빠져나옵니다. 그 사이 다른 전선들도 180도로 방향을 꺾고 일제히 학의 날개 모양으로 진을 형성. 순식간에 우리 함대를 뒤쫓던 외선단을 향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이 상태에서 전진을 하게 되면은 이 배들도 전진해 오죠. 네, 이렇게 전진해 옵니다. 이 배들이 전부 다 포를 일정한 방향으로 전부 쏘게 되면은 모든 화기는 여기에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조금 짧더라도 가까운 거 아니면은 먼 것을 다 맞게 되는데 충무공이 가장 공격의 목표로 삼는 것은 뭐냐면은 맨 앞쪽에 노는 배를 먼저 공격해라. 그러면은 한 척 격침을 시키고 나면은 다른 배들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또한 매복해 있던 원균과 이역기의 함대도 하객진을 형성하며 돌진에 들어가니 임진왜란 최대의 하이라이트 쌍학진이 펼쳐진 것이다. 하객진. 이것은 바로 우리 전통배의 특성인 방향 선회 능력을 이용한 전법이었다. 순식간에 앞뒤로 포위된 외선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이순신 함대에 전멸되고 만다. 이 지역이 가장 활발한 전투를 했을 것이다. 여기가 왜군의 주력 함대가 중허리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왜군의 긴 띠가 허리 부분이 잘리면서 공격을 받는 그런 지역이 여기가 가장 바로 격전지였어요. 여기가. 이 지역이. 당시 한산 대첩의 격전지였던 이곳에서 거북선은 이렇게 싸웠을 것이다. 도망가는 척하던 거북선이 갑자기 방향을 180도로 꺾고 적진을 향해 돌아선다. 마침내 돌격선이었던 거북선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거북선에서 큰 용머리가 출현해 들락거리며 사정없이 적진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포를 쏘아댄다. 외장선 가까이 다가간 거북선은 갑자기 앞으로 무섭게 돌격, 도깨비 머리로 충돌한다. 그리고 전후 좌우 모든 방향에서 포를 쏘아댄다. 결국 거북선의 조이기식 공격으로 외장이 탄 배는 물론 돌격부대인 선두 함대를 산산조각 냈던 것이다. 왜군 진영을 흐트러지게 한 지 몇십 분, 다른 전선들도 진을 형성, 적을 섬멸시켰던 것이다. 당시 한산도 해전에 참전했던 왜군 소토카는 거북선이 번갈아 달려들어 공격을 걸어와 막루에서부터 복도 그리고 테두리 밑에 방패까지 모조리 격파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왜군에게 거북선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904년 일본 해군 장교인 고가사가 쓴 일본 제국 해상 권력사 강의에 보면은 일본 거북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흡사 이 럭비공처럼 보이는데요. 이 앞뒤가 생선 머리 모양으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북선과는 아주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본 거북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기록을 보면은 거북선은 조선의 장수 이순신이 창조한 것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수군이 이 배 때문에 크게 대패함으로써 즉시 흉내내어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 거북배는 이 강 같은 좁은 곳에서만 쓰여졌을 뿐 해전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임진왜란 거북선의 모습을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상당 부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하나둘 찾아갈 때 임진왜란 거북선의 완벽한 복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400년 전 이 땅 사람들의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북선, 그 신화를 확실한 역사로 돌려놓는 일은 바로 우리들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첫 손을 보인 4,000톤급 한국형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 함으로 명명됐다. 이로써 구축함 시대가 열렸고 우리 해군의 재해력도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역시 우리 바다를 지키는 잠수함. 잠수함은 이순신 참모들의 이름을 따서 청운함, 나대용함으로 명명됐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켜낸 이순신과 그의 장수들은 이제 대한민국 해군의 상징이 돼 있다. 최강 수군 이순신 함대. 여기엔 이순신과 더불어 이순신의 사람들이 있었다. 충무공 이순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절대 열세의 전력을 극복하고 해전에서 전승을 거둔 장수. 그리하여 마침내 나라와 백성과 역사를 구해낸 기적 같은 인물. 그러나 이순신의 빛나는 이런 업적들은 과연 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걸까요? 이순신에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에게 열광하는 동안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이순신의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추적. 오늘은 이순신과 함께 전라 좌수군을 최강 수군으로 이끌었던 이순신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옥포해전. 이순신의 첫 출전이자 전승 신화의 첫 신호탄이었다. 적선 26척을 격침시킨 최초의 해전 승리. 그러나 이순신의 이 첫 해전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졌다. 전쟁이 일어난 지 18일째인 5월 1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전라 좌수영으로 장수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 휘하의 장수들이었다. 장수들은 하나같이 출전을 주장했다. 이순신 역시 장수들의 이 같은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전라 우수사 이역기 부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조정으로부터 출전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순신은 망설이고 있었다. 5월 3일 밤,
장수 중 한 사람이 이순신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바로 녹도만호 정훈이었다. 정훈은 출전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더 이상 출전을 미루다가는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다.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면은 전라좌수사와의 단판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5월 3일 녹도만호 정훈이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한 그 배경은 실은 4월 금음날, 그러니까 4월 30일자로 출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 우수사 이혁기 군이 합세해서 출동해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전라 좌수사 이순신의 경우에는 이제 그 3일을 넘긴 셈이죠. 중위장, 정훈과의 단독 면담 직후 이순신은 중위장 이순신을 불렀다. 중위장은 이순신과 동명이인이었다. 이순신은 그에게 출전 준비를 지시했다. 이순신의 출전 결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훈.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임진왜란 당시 정훈은 녹도진의 만호였다. 녹도진은 지금의 고흥에 있던 군사기지. 당시 이순신의 전라 좌수영은 5관 5포로 이루어져 있었다. 행정구역인 5관과 군사기지인 5포. 녹도진은 그 5포 중에 하나였다. 전쟁 직전인 1592년 2월, 이순신은 휘하부대 순시에 나섰다. 관할 지역을 둘러보는 이 순시에서 이순신은 특히 고흥 지역을 중요시했다. 그 전라 좌수군의 전력, 전라 좌수군의 승패 여부는 공수군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순신은 37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발포 만호의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군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전라 좌수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충분히 전라좌수사 이순신으로서는 잘 알고 있었죠. 특히 발포는 약 10여 년 전 이순신 자신이 만호로 근무했던 곳이었다. 만호는 종 사품 무관벼슬. 당시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 휘하에서 이곳 발포의 책임자로 있었던 것이다. 여기가 내당짜리입니다. 당시 만호의 지금도 당시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다. 순시에 나선 전라 좌수사 이순신의 군기 검열은 치밀하고 꼼꼼했다. 발포에는 당시 전라 좌수사 이순신이 머물렀던 곳을 알려주는 비석이 하나 서 있다. 1956년에 세운 기념비. 비석의 비문은 노산 이은상이 지었다. 여기서 뜻을 기르고 힘을 닦아서 뒷날 여기서 이 수군을 양성을 하는데 큰 공이 있을 뿐 아니라 또 나중에 임진왜란 때 여기서 훈련을 시켰던 병사들, 수군들을 데리고 가서 그 휘하 장수들이 거의가 여기 출신들이라고. 여수 본영을 출발한 이순신의 순시는 9일에 걸쳐 진행됐다.
여도지는 지금도 오포 중에서 당시의 성벽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다. 사도지는 만호보다 한 계급 높은 첨사가 지켰던 곳이었다. 만호가 지켰던 다른 군사기지보다 규모도 크고 전략적으로도 더욱 중요한 곳이었다. 그러나 사도진의 전쟁 준비 상태는 허술했다. 이순신은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했다. 순시 초기 이순신은 녹도진을 먼저 찾았다. 만호 정운이 책임지고 있던 군사기지였다. 요리에서 저 고라니. 당시 녹도진의 성벽. 지금은 주택 담장의 일부로 남아있다. 녹도지인의 전쟁 준비 상태는 완벽했다. 이순신은 정운을 극찬했다. 정운의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고 했다. 정운이 이처럼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배경은 무엇일까? 임진왜란 발발 5년 전인 1587년 고흥 지역에는 이른바 손죽도 사건이 일어났다. 1587년 2월에 외선 20척이 전라도 고흥 녹도 지인 앞바다에 출몰을 했고 이어서 손죽도를 점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을 일반적으로 손죽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죽도 사건 이후 조선 정부에서는 전라도 해안지방 방어책에 서두는데 그때 용력 있는 장수 파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순신이 전라 좌수사, 정운이 녹도진 만호로 임명이 됩니다. 손죽도 사건의 후속 조치로 정운은 녹도 만호에 부임했고 외구의 침입에 대비 완벽한 태세를 갖추었던 것이다. 정운 역시 이순신에 뒤지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의협심 넘치는 선비이자 강계한 기계를 지닌 무장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이제 선후배간이긴 하지만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로, 정운은 녹도만으로 해서 전라 좌수군 지부의 핵심 이제 장수들로 서로 이제 그 성품이 또 비슷한 이 두 장수가 만나서 임난 초기 해전을 치렀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순시 도중 이순신은 정운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포 시연도 함께 보았다. 둘의 관계를 짐작해 해주는 대목이다. 녹도만호 정운. 그는 이순신의 심중을 가장 잘 헤아리는 장수였으며 이순신 역시 군의 선배인 정운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이다. 이순신의 첫 출전은 바로 이런 정운의 진언에 의해 결행됐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이순신의 첫 출전. 그 첫 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녹도만호 정운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녹도만호 정운의 영정인데요. 꾹 담은 입술에 날카로운 눈매, 전형적인 무장의 모습입니다. 이 정운 장군은 이순신보다 2살 연상으로 묵과 급제로 따지면 군 경력에서 6년 정도 선배가 됩니다.
자신보다 비록 계급과 직책은 낮았지만 이순신은 이런 정운을 전적으로 신뢰했고요. 그의 주장에 따라서 첫 출전을 감행했던 겁니다. 이순신의 군 선배이자 최측근이었던 녹도만호 정운. 그는 전장에서도 역시 빛나는 전공들을 세우는데요. 녹도만호 정운의 활약상입니다. 정운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이순신 함대는 출전을 감행했다. 그리고 사흘 뒤 첫 전투 옥포 해전을 치렀다. 옥포는 부산에 도착한 왜군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 왜적들은 지금 이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정박해가지고 마을에서 분탕질을 하고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그래가지고 할 때 이순신 장군 배가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핵공하던 항구가 바로 이 항구입니다. 실전 경험이 거의 없었던 조선 수군에게 첫 싸움은 쉬운 해전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은 대형 화기인 총통을 앞세워 왜군들을 압도했다. 판옥선 역시 적선에 비해 탁월한 전투 능력을 지닌 전선이었다. 옥포 해전의 전과는 놀라웠다. 32척의 적선 중에서 26척을 격침시켰다. 전라 좌수군은 전사자 없음, 부상자 1명이었다. 이순신 장군뿐 아니고 전라 좌수경에 있던 휘하 장군들이 전부 다 이순신의 뜻과 같이 갑시다. 우리가 가서 그쪽에 경상도에 가는데 가서 침범해가 있는 왜구를 갖다 막아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했고, 그래서 죽음을 갖다가 불사하고 싸웠기 때문에 대승리를 했고, 왜적과 싸웠을 때 가는 곳마다 전부 전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옥포 해전 직후 이순신 함대는 하포 해전, 적진포 해전에서 연이어 승전했다. 첫 출동에서 일군 3차례의 해전 승리. 이것은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였다. 옥포 해전에서의 정운의 활약은 특별했다. 조선 후기 조선 수군들의 훈련 상황을 담은 3도 수군 조련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도 수군의 배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여기 나오는 깃발은 전라도 군이냐, 경상도 군이냐, 충청도 군이냐, 또 이를테면은 전라도의 자수영이냐, 우순영이냐, 그런 군대 표시도 함께 있습니다. 옥포 해전 당시 녹도만호 정운은 후부장, 즉 함대의 맨 뒤에 배치돼 있었다. 그런데 다른 전투선이 감히 적을 공격하지 못하자 정운이 군사들을 독려 선봉으로 나섰다. 후부장이 배치했지만은 뭐 장계 내용에 여기저기 쓰고 있지만 정운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앞에 나서서 돌진하고 또 그만큼 큰 전가를 거두었고 그랬던 건 사실이죠. 한산 해전은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꾼 전투였다. 그 유명한 하객진으로 대승을 거둔 전투. 조선 수군은 한산 해전에서 적선 59척을 격침시켰다. 왜군의 수륙 병진 전략을 완전히 분쇄한 전투였다. 정운은 이 전투에서도 큰 전과를 올렸다. 왜군 대선 2척을 격침시키고 포로까지 구출해냈다. 정운은 조선 수군의 핵심 장수가 됐다. 1592년 9월 조선은 이 전쟁을 끝내고 싶었다. 부산포 공격이 감행됐다.
부산은 일본의 보급기지. 이곳의 적만 섬멸한다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 해전이 있던 것이 바로 이 앞바다입니다. 1592년 9월 1일 가덕도를 출발한 이순신 장군의 함대는 장림포와 다대포 그리고 서평포를 지나서 바로 전령도와 지금 현재 있는 이 천마산 이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해서 부산항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부산 지역은 바로 일본과 조선을 연결하는 보급기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그 조선을 침략했던 병선 중에서 470여 개는 거대한 선단이 바로 여기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운명을 건 전면전이 벌어졌다. 부산포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적선 120여 척을 격침시켰다. 그러나 부산포 해전은 조선 수군에게도 어려운 싸움이었다. 협공하기로 했던 조선 육군은 끝내 출동하지 않았다. 왜군은 육지에 포를 설치하고 포격을 가해왔다. 은봉전서의 부산기사, 정운의 죽음을 첫 문장에 적고 있다. 전투 도중 녹도 만호 정운이 적탄을 맞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고흥군 녹동항의 쌍충사. 이곳은 순죽도 사건 때 21세의 나이로 전사한 이대원을 모신 사당이었다. 이순신은 이 사당에 정운도 함께 모실 것을 조정에 건의했다. 늠름하고 맑은 기상을 가졌던 녹도만호 정운. 그의 진면목을 후세에 알리지 못한다면 매우 애통할 것이라며 배향을 건의했다. 정운의 전사를 두고 이순신은 국가가 오른팔을 잃었다며 애석해했다. 정운의 이 부산포 해전에서의 이와 같은 그 전사는 당시 임난 초기에 전라 좌수군 장수들 가운데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전라 좌수사 이순신의 가장 아끼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선배이죠. 따라서 그 이후 전라 좌수군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녹도만호 정운의 장렬한 전사야말로 엄청난 그 힘을 발휘했다. 이순신은 직접 제문을 지어 정운을 추모했다. 믿고 의지했던 것은 오직 그대였는데 앞으로 어이하리. 진중의 여러 장수들 원통해 하기 그지없다오. 슬픔 머금고 극진한 정성 담아 한 잔술 바치니 아 슬프도다. 이순신의 최측근으로 그의 심중을 가장 잘 헤아렸던 정운은 이처럼 임진왜란 초기 너무나 일찍 전사하고 말았다. 그의 나이 49세였다. 임진왜란 초기 정운 장군의 전사는 조선 수군에게 큰 손실이자 이순신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은봉전서 부산기사에는 정운 장군의 전사 순간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이순신이 돌아가려 하는데 정운이 나아가 싸우려 했다. 이때 정걸이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이 가장 믿었던 정운 장군의 전사 현장에 있었던 정걸, 정운을 말렸다는 정걸, 그는 또 누굴까요? 전남 고흥군 포두면. 정걸이 태어난 마을에는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어서 오십시오.
종가에는 대대로 간직하고 있는 가보가 전해져 온다. 겹겹으로 쌓인 채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는 가보. 그것은 바로 교지였다. 정걸과 정걸 가문에 내려진 교지. 교지는 모두 34점. 예, 이렇게 보다시피 이 장도 이렇게 참. 정걸에게 내려진 6점의 교지를 포함해서 정걸의 조부모와 부모 그리고 손자 때까지 내려진 교지다. 글자도 이렇게 훼손되고 전체 이렇게 표시가 전부 돼 있어야 그냥 원장이 돼 있으면 참. 정걸 장군이 이제 그 활약을 함으로써 정걸 장군에게 교지가 여러 가지 벼슬에 승진되는 그런 그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역시 그 아들의 경우도 처음에는 정걸 장군의 그 후광으로 인해서 벼슬자리에 나가지만 또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연차적으로 승진하고 국가의 공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었던 1593년에 받은 가선대부 교지. 놀라운 것은 이때 정걸의 나이가 이미 79세였다는 것이다. 거의 그 정걸 장군은 이제 그 노령으로 인해서 은퇴할 때가 됐지만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의 그런 그 중대한 일을 맞이해서 일선에서 수군 장수로서 크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공로를 충분히 그 보상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팔순을 바라보던 정걸은 이미 경상도와 전라도의 수사를 지닌 화려한 군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1593년) 초의 행주대첩. 정걸은 이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0배나 많은 왜군을 맞아 행주산성의 조선군은 적의 공격을 하루에 7차례나 막아냈다. 그러나 전투 막바지 화살이 떨어졌다. 이때 충청 수사이던 정걸이 배 두 척에 화살을 가득 싣고 한강을 건너왔다. 행주대첩의 빛나는 승리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순신과 정걸은 어떤 인연이 있을까? 전라 좌수사로 부임하던 당시 이순신은 47세였다. 당시 정걸은 이순신보다 31살이나 많은 78세. 난중일기에는 정걸이 조방장으로 처음 등장한다. 조방장은 장수의 자문 역할이었다. 정걸의 경우는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이런 분을 좀 조방장으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따라서 이제 조방장의 경우는 자기 휘하에 군사는 없는 셈이죠. 네. 이제 단독으로 주장인 이 현지 사령관을 돕고 자문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집니다. 이순신은 군 경험이 풍부했던 정걸이 필요했고 정걸 역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이에 응했던 것이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정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무려 29번이나 나온다. 임진왜란 전에 정걸의 경우에는 이미 병수사를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좌수사를 지냈고요. 임진왜란 전에 뿐만 아니라 공 출신이고
그러면은 해역의 사정이랄지 해전의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원로 무장인 정걸로부터 배울 것이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정걸 역시 직접 전투에 참여했다. 한산해전에서는 왜군의 충탄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조정에선 정걸에게 상을 내려줄 것을 임금에게 요청했다. 8순의 나이에도 전쟁에 참여하는 정걸에게 상을 내린다면 군사들이 감동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정걸은 실전 경험뿐 아니라 전함과 무기 운용에도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었다. 정걸 같은 경우는 1555년에 있었던 그 을묘외변, 그걸 단량포 이제 외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직접 이제 정걸이 참전해가지고 전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왜구들의 어떤 전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것이고,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판옥선에 총통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우리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아마 이순신에게 전수되지 않았을까. 정걸은 전쟁이 끝나기 1년 전 83세 나이로 세상을 떴다. 이후 그의 아들과 손자도 전투에 참여, 전사했다. 1년 반 만에 3대가 연이어 순국한 것이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조방장을 지냈던 정걸은 당시 78세의 노장, 그러니까 이순신보다 무려 31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신보다 20년 앞서서 수군 절도사를 지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의 입장에서는 그의 오랜 군 경험, 특히 해군 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런데 정걸은 임진왜란 당시 주력 함대인 판옥선을 개조하고 신무기 등을 만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걸이 이렇게 판옥선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그와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선박건조 전문가이자 거북선을 만들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대용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은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다. 전쟁이 나기 하루 전날 이순신은 거북선 총통 시험 발사를 마쳤다. 거북선은 탁월한 돌격선이었다. 총통과 당파 전술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거북선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 나대용이었다. 그동안에 뭐다 중수를 좀 하긴 했었나마는 충무공이 정읍 현감으로 계시다가 1591년에 전라자수사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거북선 연구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지고 자기 종제 치용하고 같이 여수 자수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무공을 만나게 되죠. 고향 나주에서 전선을 연구하던 나대용은 스스로 이순신을 찾아갔다. 당시 조선의 주력 전함은 판옥선. 갑판 아래 선실에는 격군들을 배치했고 전투 요원과 총통은 갑판 위에 배치했다. 전투 요원들이 적에게 노출되는 구조였다. 이 판옥선의 하부 구조의 뚜껑을 덮고 옆을 막은 것이 바로 거북선이었다. 전투 요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걸어.
상당 그 당시 그 거북선은 나대용 장군이 그 판옥선을 개조를 해서 만들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거북선 내에서도 이러한 그 총통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 위력을 가진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적진 한가운데로 돌격해 들어가 근접 포격을 하는 거북선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왜군의 등선 육박 전술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었다. 등 위에 쇠못을 꽂아 왜군들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순신은 이러한 거북선의 구조를 임금에게 자세히 보고했다. 정면엔 용머리를 설치하여 풀을 쏘았으며 등에는 쇠못을 꽂았다.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승선 요원들의 안전도 확보했다. 그래서 적진을 마음대로 돌진해 들어갈 수 있었다. 사 차 출전인 사천해전에서 첫 선을 보였던 거북선은 이후 수많은 해전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전라 좌수영의 선박을 건조하던 선소. 거북선 역시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이순신은 선박 전문가 나대용을 군관으로 임명했다. 임진이란 당시에 이제 군관은 자발적인 그 종군이 대단히 많았고요. 특히 전라 좌수사 그 이순신 휘하의 군관들의 역할은 엄청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전에 직접 뛰어들어서 수사와 함께 이제 그 사력을 다해서 전투를 벌였다거나, 나대용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선 감조 군관으로서 군기 수리 제작, 전선 수리 제작 이런 데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요. 이순신은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거나 직접 임명했다. 고흥군 대전마을. 고령신 씨 집안에서는 이순신과 관련된 소중한 유물이 한 점 전해온다. 이것은 이순신 친필 첩자. 이순신이 직접 쓴 임명장인 것이다. 신자, 군자, 한자, 의병장 첩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7읍의 의병들을 모여서 장수로 있으면서 그 공로가 지대하다고 이순신 장군께서 친필입니다. 신군안을 구흥의 의병장으로 임명하며 명령을 어기는 자는 직접 벌을 주어도 좋다는 임명장이다. 1심이라는 이순신의 수결까지 쓰여 있다. 일선의 그 수령이라든가 지휘관이 직접 그 민간인에게 내리는 여러 가지 명령을 이루는 것이 이제 첩자입니다. 그 중에 그 임진왜란 중에 첩자가 몇 개 있는데 신군안 첩자는 해상 의병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그 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이순신 장군이 직접 그 친필로 이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미에 자신의 수결을 놓았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그런 그 친필을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도 또 한 가지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대용의 능력을 알아본 이순신은 그를 선박 건조 책임자로 임명했다. 나대용 역시 자신을 알아주고 신뢰하는 이순신을 만나
거북선이라는 당시 세계 최고의 전투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나대용은 또 전략 전술에도 뛰어났습니다. 전략이 뛰어나가지고 이순신의 그런 여러 가지 전술을 보좌라는 그런 핵심 참모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직접 그리고 전투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특히 이제 저희 2차 출전 사천해전 때 이제 부상을 입어가면서 아주 전투의 선봉에 서서 이렇게 활약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나대용은 거북선이 처음 출전한 사천해전에서 부상을 입었다. 그 부상이 악화되어 전쟁이 끝난 다음 교동 수사에 임명됐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나대용을 기리는 비석, 거북선 형상의 돌이 떠받치고 있다. 순천부사 권준, 광양 현감 어영담, 나간 군수 신호, 보성 군수 김득광, 그리고 흥양 현감 배흥립과 동명의 이순신, 김완, 정운 등등. 이순신의 전라 좌수군에는 이처럼 숱한 전공을 세운 참모와 장수들이 질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대용과 정걸 등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곁에 있었죠. 그 덕분에 이순신의 수군은 최강 수군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임진왜란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순신 장군과 함께한 참모가 있었습니다. 군관 출신으로 나중에 전라 좌수사가 되는 송일입 장군입니다. 전남 고흥의 제동서원, 여산 송씨들의 문중서원이다. 나란히 모셔져 있는 두 형제의 위패, 송희립, 송대립이다. 송일입이 가운데고요. 송일입 위에 3살 위의 형, 그분이 바로 송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송대립 당시 임진년에 43세, 둘째 희립이 40, 그리고 이제 막내 송정립, 모두 삼형제가 이순신의 군관이었죠. 이순신의 군관이었던 송희립 역시 정운과 마찬가지로 이순신의 첫 출전을 종용했다. 송희립은 전라도, 경상도 등 맡은 지역을 따지지 말고 적을 투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이 나자 형제들과 함께 의병들을 이끌고 이순신 휘하로 들어갔던 송희립. 일찍 전사한 정운 대신 이순신의 핵심 측근이 되어 전라 내내 그와 함께했다. 이순신 사람을 얘기한다면 좌정운, 우희립, 송희립을 제1참모로 여기는 것은 이순신의 옆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송희립이 따라다녔습니다. 송희립 없는 이순신은 늘 고독과 외로움에 지쳐있는 그런 장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경남 남해의 관음포, 이순신이 최후를 맞이한 곳이다. (1598년 11월) 이순신은 순천의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를 해상 봉쇄하고 있었다. 이를 구하기 위해 최소 300여 척의 외선단이 진격해왔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을 통틀어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 이순신은 관음포로 쫓겨 들어간 왜군을 소탕하다가 적탄의 왼쪽 겨드랑이를 맞았다. 그리고 대장선 갑판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관음포 언덕에는 작은 사당이 하나 서 있다. 이순신의 시신이 처음 무트로 올라왔던 곳에 세워진 이락사.
이락사 옆에는 이순신의 그 유명한 유언이 새겨져 있다. 전투가 급박하니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이순신 최후의 현장에 이순신의 아들 조카와 함께 바로 송희립이 있었다. 이순신이 쓰러지자 송희립은 그의 죽음을 감췄다. 그리고 이순신의 갑옷과 투구를 입고 대신 독전고를 울렸다. 이순신의 전사는 싸움이 끝난 뒤에야 알려졌다. 네, 바로 이 바다가 간원포 노랑해전 해역입니다. 이순신 그 장군께서 바로 이곳에서 순국을 하게 되자 군관 송희립이 이순신을 대신을 해서 북을 치면서 외식을 무찌르는 독전했던 곳이 바로 이 간원포 해역입니다. 이순신의 전사와 함께 노량해전도 끝이 나고 임진왜란도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다.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송희립이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의 최후까지 함께했던 최측근 송희립. 전란이 끝난 다음 그는 전라 좌수사가 됐다. 처음 만났을 때 이순신이 맡고 있었던 바로 그 직책이었다. 이순신의 최후. 이는 우리 한국사의 명장면이자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이순신은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영웅 이순신 옆에는 수많은 참모들, 이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격군들과 해상의 의병들까지. 이순신의 승리는 바로 이들의 승리였으며 이들이 있었기에 이순신은 가능했던 겁니다. 아직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이순신의 사람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와 평가가 내려질 때 이순신의 진면목 또한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날 겁니다.